잠깐만요. 시간 좀 보고. 시작됐습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15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숨차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 김현 부총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왜 이렇게 땀이 나셨어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왜요? 왜? 네? 알려주세요. 아니요,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요. 뛰어오셨구나. 그게 아니고 30분 일찍 오셨대요. 그러느라고 막 뛰어오셨구나. 네, 그리고 우리 새날 푸른나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바로 갈까요? 저희 그 시작할 때 사진은 보셨나요? 어떤 사진? 지금 들어오실 때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 사진 어, 뭔가를 각각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만. 그러니까요. 뒷모습 찍는 건 역사상 처음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뒤통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하도 보기 싫은 게 많아가지고요. 네. 자, 우선 저희 헝가리 유람선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헝가리 유람선 지금 오늘 현재 내일이니까 6일에 지금 잠수를 시도하되 어렵다면은 이르면 6일에 인양이 시작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아직 한국 구조대 수색대의 잠수 작전을 승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우선 이 유람선 관련해서 상황을 조금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정치권 네, 왔다 갔다 한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현지 상황.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입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색 이후에 좀 실종되신 분들 한 번도 못 찾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정치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더 실감하게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강경화 장관이 지금 헝가리를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다뉴브강의 지금 물 속도나 물살이나 깊이가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 느려지면서 상황은 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인양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 수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쪽 그의 입장이고 헝가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수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양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제 이런 의견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전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세월호 때도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이견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좀 우리나라라면 지형지물이 밝아서 이렇게 그 확실하게 입장을 내고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또 나라도 아니고 헝가리의 입장을 또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상황은 어쨌든 좀 복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속 대응팀 구조대원 중에서 경찰청 감시교원과 여가부의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보강되고 있다. 이제 여튼 저희가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사고가 나든 아니면 국내에서 사고 나든 신속하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되게 국민들한테는 안심을 좀 가져오는 것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또 지금 이제 일종의 자극이랄까 경각심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별도로 해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또 그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있는 유람선 등에 대해서 진영 장관이 직접 그 관계 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죠. 제가 뭐 다 여의도에 계시니까 유람선 번씩 타보셨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유람선 타서 그 구명조끼를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니 저는 탈 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인데요.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 규정화 돼가지고요. 착용하고 그러니까 대형 유람선 말고 뭐 한 20인승, 30인승 이런 경우는 반드시 착용. 고리보트 뭐 이런 거는 다 차는데 대형 유람선은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이거는 대형 유람선
또 하자는 건가요? 지금 우리 행안부 장관 뭐 100명, 200명 타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비상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디에 그러니까 비상구가 있고 구명조끼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이런 걸 교육하는 거고 그리고 상황 생겼을 때 하는 거죠. 대형 유람선의 경우는 그러니까 소형 그 보트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착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저희도 보면은 그 어디 섬에 갈 때나 이럴 때 그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쓴다든가 기록한다든가 그거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헝가리 사태가 상황이 더욱더 그런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한편으로는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분위기와 함께 우리 내부의 안전에 대한 지금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또 막말이 지금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죠. 지금 뭐 정용기, 민경욱 이렇게 당직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거의 당직자 회의 수준으로 막 돌아가면서 발언을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수준으로 막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성교 총장이 얼마 전에 뭔 일이 있어서 당직자들한테 육두 문자 써가지고 사과하고 조금 조용했는데 지금 다시 등장하자마자 또 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 한교안 대표의 백브리핑을 듣기 위해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본청에 보면은 이제 그 회의 끝날 때 기다리면서 이제 바닥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 걸레질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청소한다는 얘기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걸레라는 표현은 사람한테 잘 안 하죠. 그리고 정치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볼 때도 좀 모양새가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실 앞에 의자를 이렇게 놔가지고 바닥에 가급적 안 앉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어쨌든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앉아서 이제 노트북에다가 그 말하는 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나가다가 보면 참 이게 이게 참 힘들겠다 이게 그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죠. 근데 논란이 불거지자 바닥에 앉은 것을 제일 싫어한다. 자리를 앞으로 가려고 엉덩이로 밀고 가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이건 해명이 더 웃겨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죠? 바닥에 앉는 거 싫어한다는 게 자기가 그런 거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싫어한다는 기자들이 싫어한다. 자리를 앞으로 가려고 엉덩이로 밀고 가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여기는 참 제가 볼 때는 이분 또 술 드셨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한교안 대표가 막말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물론 가장 막말을 심하게 한 게 이제 당사자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본인보다 더 심하게 자꾸 나가니까 그것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 사무총장이 그것이 나오자마자 막말 이거는 성희롱성 막말이에요. 그냥 막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놓고 했으니까요.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대표의 막말과 원내대표의 막말과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의 막말과 대변인의 막말에 이은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삼역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대변인이 대표가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서 하는 거 보니 제가 볼 땐 다른 의도가 있다. 이거는 한교안 대표를 흔들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그래요? 예, 총선을 치르자라고 하는 사무총장의 깊은 전략적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만두어야 될 뿐이에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이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말 실수나 아니면 행동에 있어서도요. 이거는 근본이 안 돼 있는 거고 이런 분한테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나가서는 안 된다. 빨리 특단의 조치를 자유한국당이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론뿐만 아니라 그 기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거 나오기 이전에 빨리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삼역에 대한 조치를
자유한국당은 취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당직 중에 가장 핵심이 사무총장이잖아요. 총선을 어. 진두지휘하는 게 사무총장인 저당 거고요. 깝깝하겠네. 그다음 그렇다고 대표의 네. 입이 대변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어떤 당직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00일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 정책위 의장은 또 원내 대표와 러닝메이트요? 러닝메이트예요. 그러니 이게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당 대표의 대변인이자 사무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이니 이게 당이 이게 해체될 당 아닙니까? 해체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무총장이 저러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이 경질하고 다시 임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아, 경질을 해야죠 그래도. 어. 경질하면 좋아지는데요. 냅두는 게 우리한테 더 낫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제대로 된 총선 전략 세울 것 같지도 않고 저 양반은. 야, 어쨌건 그 저 한성교의 뭐 걸레질 이야기는 그렇다 야, 치고 희대의 진짜 이게 좀 너무 심해서 그런데 지금 한선교, 정용기, 민경욱 물론 사실은 그 원류는 이게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그러니까요. 맑은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황교안으로 이어져서 이게 한 20일 이렇게 돌고 나니까 쭉 돌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차마 돌고 나니까 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그렇고 민경욱 막말은요. 정말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어제 그 저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그게 막말인지 모를 거다. 이 말이 저는 또 훨씬 더 근데 꽂혔거든요.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음. 이게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 있게 본인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함의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무슨 대변인으로서 그게 과연 한 건지 이분이 이게 지난번에 참. 왜 그 세월호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월호 때 그러니까 브리핑 앞두고 파한대소를 그렇죠. 해서 웃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없는 사람으로 이제 딱 낙인이 찍혔는데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그 진도체육관에서 라면 컵라면 먹으니까 계란 안 넣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인성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성이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 이런 현상이 결국은 뽕 맞은 거거든요. 그 좋아요 뭐 이런 그렇죠, 거에 그렇죠. 뭐 한 300개, 200개 되던 게 뭐 몇천 개 달리니까 아, 막말하면 할수록 맞습니다. 인기가 올라간다. 지지자들로부터 평가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런 뭐죠? 이렇게 더 진흙탕에 빠지는 헤어나지 이 못하는 선거법 이게 지금 일관된 어떤 맥락이 있는 건데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반민특위 망언이나 또 광주 5.18에 대한 망언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다른 정파 그러니까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정치적으로 뭔가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내심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정파들에게조차도 손을 내밀기 참 어렵게 계속 만들어서 고비고비마다 그들을 외톨이로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 정치적인 어떤 극단주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이 이제는 이 막말이 결국 근본에 있어서의 어떤 품격, 품성에 있어서 같이 하기 어려운 것으로 계속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좀 그 문제가 있는 막말인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얘기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오히려 각 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조금 차근차근하게 한번 네. 소개를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뭐 다 이렇게 대변인들 여러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이 연이은 망언과 실언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당의 대변인까지 국민의 마음을 헤집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매분 매 초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범계 의원 조금 전에 우리 푸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도 단유부강의 슬픈 얘기를 차마 꺼내기 어려운 때 그는 그러니까 그 민 대변인 얘기하는 거죠. 민경욱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 3분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했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뭐라 했죠? 이것도 한번 좀 여기도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소개를 국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상대로 같아요. 더 참혹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정하게 이런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인 사실이 참담하다. 이게 잠깐만요. 거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공감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입증하는 거. 저기 김종화 대변인 말 핵심만 네. 한 10초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제는 이게 아마 최고로 사이다였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바른미래당이 제가 최근에 유일하게 금수 발언. 공감하고 있는 그렇죠. 네. 야당의 역할이 밤낮으로 트집거리 찾아내기, 흠집내기, 막말하기가 아닙니다. 제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마십시오. 제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쯤 되니 인간과 금수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 나온 거죠, 진짜. 그렇고요. 박주현 수석 대변인도 민주평화당에서도 얘기를 했죠. 한국당은 입만 열면 막말, 실언을 쏟아낸다. 정치에도 국민 정서에도 재난 구조에도 아무 곳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제발 입 좀 닫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 참. 네. 근데 이제 쭉 나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민경욱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쓸 때 처음에는 반말로 했다가 그렇죠. 수정을 했습니다, 뭐 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반말이었어요. 네, 네. 그것도. 안타깝다. 3분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가 3분입니다. 이렇게 존댓말로 수정을 한 게 또 논란이 됐는데 이제 뭐 대변인들의 이런 그 정제된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민경욱 대변인의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총평은 이제 쭉 했는데 저는 하여간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막말이 결국은 그렇죠. 일배화되면서 일배로부터 지지와 박수 때문에 예.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폭망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거는 절제하지를 못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 뽕로는. 근데 이 민경욱 대변인은 해도 좀 심하네요. 지난번에 뭐였죠? 그 가래인가 뭔가 하여간 예, 맞아요. 가래택. 하여간 그것도 있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번에 산불 났을 때도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4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 그러니까 이게 부총장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성이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아니 인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뽕 맞았다니까요. 뽕. 좋아요 뽕에 취해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대변인을 왜 계속. 그냥 두죠?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민경욱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이면은- 사과는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 현장에서 한교안 대표를 케어하는 거 보세요. 그다음 카메라를 의식하고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맞아요. 포즈를 맞아요. 취하고 예를 들면 강주에 갔을 때도 보면은요 더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막 본인이 앞에서 막 더 난리를 치니까 조용하던 자리도 막 더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 할 줄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언론의 지금 속성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좌파 독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현장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쪽지를 전달해서 읽었다는 설이 있고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런 말도 안 황교안 대표가 정상에 가깝다면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오면 사실은 이거는 그대로 두기 어렵잖아요. 원장님. 예. 막말의 진수는 한교안 대표라니까요. 그렇지. 공안검사 출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컨트롤 타워는 한교안 대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무총장과 대변인이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사무총장은 조금 열외로 치고요. 이분은 워낙에 이제 그 전과가 많은 분이니까 열외로 치고 이 지금 민경욱 대변인하고 황교안 대표는 케미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저 그렇구나. 황교안 네. 대표가 또 자기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잘 몰라요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알만도 한데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미가 맞고 속으로는 이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이, 생각하거나 그럼요. 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마 했던 거 있잖아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벌어졌던 국정농단의 사례를 보면서 하룻밤 사이 터져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설마. 근데 다 현실로 드러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 한교안 대표는 그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고 그 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503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지금 이게 정상으로 해석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맞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겪어냈는데 음. 그때 우리가 자꾸 큰 실수를 한 번씩 한 것이 정상으로 보고 저건 아닌데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안 돼요. 나중에 보니 이게 정상이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린 건데 황교안 대표도 지금 보면은 결국은 쭉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예를 들어 거죠. 이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음, 은혜사에 맞아요. 가서는 합장을 안 했잖아요. 근데 불교 의식을 잘 몰라서 음. 앞으로 배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그 직전에 했다면서요. 조계사 가서는 큰절도 하고 합장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의식을 잘 모른다 이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그렇죠. 진실인 것처럼 됐던 게 MB가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랬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죠. 한교안 대표나 아니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분들이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뭔가. 여기서 퀴즈 네. 퀴즈라기보다는 최근에 막말들 있잖아요. 네. 정용기의 김정은보다 뭐 김정은이 낫다 뭐 요거 1번. 다음에 2번 골든타임 3분인데 그 민경욱의 막말. 음, 다음 오늘 그 한성교의 걸레질. 음.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쁜 막말이에요? 그중에 굳이 어떻게 꼽으라면. 다시 말씀해요. 황교안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개는 빼고. 정용기죠. 그러니까 정용기. 정용기죠. 아. 그러고 이미 오늘 저 조선 보도가 음. 왜곡된 것을 북한에서 입증했잖아요. 음. 그 공연 관람하는 영상을 김영철? 김영철이 등장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북한에서도 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함정인가요? 그러면 함정은 무슨 함정? 이게 좀-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여보라는 듯이 전혀 아니지. 진짜. 그러면은요. 아니 함정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할 만큼 일부러 오보 내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 택도 아닌 상황에서 오보를 낸 것이지. 저게. 그러니까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나쁜 아기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이따가 또 하시잖아요. 예. 진짜. 음, 이야, 근데 이런 막말들이 결국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연관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이제 최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이게 자신들끼리 이제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 받기 경쟁이 붙었으니 황교안이 자제력을 내려봐야 이게 계속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그리고- 주에도 몇 개나 나올까 싶은데. 그리고 이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일부 언론, 그쪽에서 볼 때 일부 언론이 좌파 언론, 민주노총에 포섭된 언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수치가 1.4로 붙었을 때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여론조사도 아이고 또 여론조사도 뭐 좌파 독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의 지금 뇌구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정부의 그 입김에 좌우되는 거다. 실제 여론은 훨씬 높게 나온다. 왜냐하면 레드카펫 깔고 18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을 때 이스라엘기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열화와 같은 사람들이 박수부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한교안이 메신저로 등장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네. 메시아로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여론조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응집력이 강한 이 지지자들만 있으면 이제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보수의 품격의 상징인 한교안과 결집력이 센 지지자들만 있으면 내년 총선은 승리한다라고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전 목사님. 네, 정광훈 빤스 목사님. 아이고. 왜 그런 말을 못해요? 빤스 목사를 못해요. 빤스 목사라고? 하세요. 우리는 난제리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 제가 어쨌든 당황하신 것 봐. 그래서 막말 프레임에 걸릴까봐. 아니 막말이 아니라 범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여서 팬티 목사라고 하면 돼요? 란제리 목사님이라 란제리 목사님. 아이고 참. 참 진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새벽에 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어떤 막말이 쏟아질까요? 기대가 크네요. 하자마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써 걸레질하고 있어. 나 미치겠다. 훌륭하신 당들이에요 진짜. 네, 진짜. 자, 거기까지 하고요. 네. 어차피 근데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총선까지 이미 저 하한선을 다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죠. 민주당 아이, 행복하시겠어요. 참, 정말. 파트너가 저 모양 저거리. 아니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이 한 말 있잖아요. 가지를 심어도 수박이 된다고. 진짜 아니 이게 뭐 상대를 해고 뭐 이렇게 대꾸를 해도 뭔가 이렇게 수준이 돼야지 이게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인간들이 그 김종화 대변인 말처럼 진짜 금수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민경욱의 3분 발언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진짜 괘씸한 발. 근데 이게 네. 이제 정치가요 비교적 정상에 가까울 때와 비정상에 가까워질 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정상에 가까울 때는 비교적 어떤 말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해석하거나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막말을 접하고 분석할 때는 정치적 의도를 분석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사고 구조나 심리 상태 또는 지금 현재 정상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나 파트너라고 할 때 최소한의 뭐 우리가 거창하게 협치라는 말까지 안 가도 이게 정치 이전에 과연 기본이 되나? 또는 저 사람들이 정상인가? 이게 지금 정상 상태인가? 그러니까 상태인가 일단.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정말 참 깝깝한.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만난 것도 복이에요. 홍복. 이제는 그 수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참 진짜 대학이 깝깝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실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댓글들 보면은요 그런 정당에게 30% 좀 나온다는 게 개탄스럽다는 분들의 그러니까 반응이 30%가 아닌 거죠. 지금 네. 20%대로 지금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국회 정상화 관련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 불발이고요. 패스트트랙에 대한 안건 처리도 이견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각 당 주요 정당 간의 협의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못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직전까지는 이거 정 안 되면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거 해야 할 정도의 그런 국민적 압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일단은 조금 유보적인 상태이긴 한데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어쨌든 국민들은 빨리 국회를 열어서 자유한국당 빼고서라도 열어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그냥 요지부동이죠. 그리고 특히 그 바른미래당
그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황당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회동 직후에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노력하겠지만 뭐 별 진전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중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뭐 양보를 통해서 뭔가를 합의안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가면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이제 남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해방 놓고 잘 안 되게 만들어서 그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목표밖에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는 걸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면 뭐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해야죠. 그 민주당 생각은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워낙에 원내대표 단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치권 분위기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제외하고는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국회 열어야 된다 이게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 소집이 되는 거니까 6월 임시국회는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전략이 그런 거예요? 내년 총선까지 국회 안 열겠다? 근데 또 그렇다고 지금 강효상 의원 방탄국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죠. 어차피 예산 국회도 있잖아요. 가을 되면. 예, 9월은 또 있죠. 그러면 근데 추경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추경안을 갖고 협상을 해왔었고 일정 부분 양보를 통해서 얻어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랑 이번 패스트트랙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치권 흐름상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되면 언론들 웬만한 언론들은 일제히 국회 열어라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심지어 거예요. 예. 조선이나 주간 사설에서도 막말 좀 멈춰라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건 맞는데 정신을 차려야 말이죠, 이분들이. 차린 정신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은 저 그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렬된 이유가 서로 사과하라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결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예, 예. 그걸 민주당에서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저 출구 전략, 소위 얘기하는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저 대선 운동 비슷하게 한 바퀴 돌아보자 이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야당이 최소한의 그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것저것 다 안 될 때는 또 하나 남아 있는 거는 소위 전격 회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정도의 하나 딱 리더십도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경질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자체가 원내대표 선출될 때 친박에 등을 사실 업고. 등을 업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나서서 하는 일종의 연기력 강한 건 맞는데 다 아울러 가지고 설득해서 들어올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결국은 누구도 이 전체를 끌고 실제 전국에서 야당에 이렇게 계속 가면은 초반에 어느 시기였던가 조금 이거 올라가네 하고 자기들이 재미를 봤던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거 종 쳤잖아요. 음. 빠지고 흔들리니까 막말이 계속 나오고 이게 막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정상적인 흥행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저렇게 막쇼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상적인 흥행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쭉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전체 흐름을 그 바라보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구 전략을 구사하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격 회군을 하든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의 뭐 협상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여서 막말도 막말대로 통제가 안 되고
또 협상도 협상대로 통제가 안 되는 야당 지도력의 어떤 거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러면 이번 주 주초에 나올 여론조사들이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적 비난 여론 쏟아지고 막말하고 그 국회는 왜 안 들어오냐 하고 계속 지지율 떨어지면은 별 수 있어요? 기어 들어와야지. 그럼요. 네. 이건 뭐 국민 여론을 이기는 장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버틸 수 없고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저게 한편으로는 또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러네요. 방탄국회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을 마실 거예요. 진짜 그건 뭐 강효상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열어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죠. 강효상 의원이 이거 나 혼자 단독 범행 아니다. 지도부에게 보고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 아닌가 또 싶네요. 하여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말에 G20, G20가 있죠. 그래서 정상 외교가 순차적으로 쭉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금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도 중대한 국면이 지요. 지금 북미 협상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릴지, 그리고 혹시 남북 간의 어떤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있을지, 북의 태도는 어떠할지,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시죠. 그 앞서 지금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거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지금 오보라는 게 말씀하시죠. 드러나서요. 말씀 잠깐 네, 하시죠. 그 예. 지금 보면은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탈북 이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네. 동아일보가 먼저 그걸 보도를 했고 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가 탈북자요. 김일성 대학 출신 네. 탈북 기자고 주성한가요? 먼저 썼죠.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가 약간 카피한 분. 김명성 기자인데 이분 역시 탈북 출신이라고 합니다. 정치부 기자가 썼는데 이제 김명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서 대문짝만하게 썼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공연 관람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 노역설에 연루된 김영철이 김정과 같이 같은 줄에서 이제 그 공연을 군인가족예술소조 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의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김영철이 포함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넘어갈지인데 사실은 오늘까지는 아무 얘기가 사람들이 없어요. 뻔뻔해가지고 무슨 네. 뭐 뭔 해명을 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쇼하고 있다 그러겠죠 또 그러면은 노역하던 사람을 불러내서 보여줬다 보여주기 뭐 이러면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정용기 의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김정은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고무찬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용기가 덮였어요. 민경욱이 때문에. 근데 그 민경욱이를 지금 한성규가 덮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덮는 걸로 네. 이렇게 더 막말로 통해서 A를 B로 C로 그러니까 충격을 계속 더 높여가지고 그렇죠. 전에 받았던 충격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우리 국민들 그거 있잖아요. 막말 최신 버전을 더 집중하는 현상. 막말을 막말로 덮다. 우리 위원장님 표정이 정말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뭘 할지 참 답답해 진짜.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건 참 정말 언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국면에서 이런 정도 사안을 저렇게 최소한도의 주저나 어떤 언론 보도 매체로서의 양심 내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그저 직업윤리 그러니까 없이 저런 식으로 내지를 수가 있나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근데 저러면 안 쪽팔린가? 본능이죠 뭐. 우리는 민주 진보 세력이 싫어. 어떤 식으로든지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근데 그래도 이거 민주 진보 세력을 떠나서 이게 최소한도의 그래도 저 기사에 ABC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하고 나서 그 전에도 워낙 오보가 많았잖아요. 저는 언론에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론의 개혁이라는 것 이전에 정상적인 언론다운 언론, 우리가 뭐 나라다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다운 언론. 근데 가장 기본은 그가 진보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보에 대한 양심이라고 봐요. 오보에 대한 태도. 적어도 노력을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오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작심하고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흔들어 보자고 영향을 미쳐 보자고 해서 무슨 뭐 던지듯이 이렇게 오보를 어떻게 우리가 언론이라면 최소한도로 어떤 사안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에 대해서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게 참 너무 수준이 우리가 언론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언론이라고 보기 네. 어렵죠. 그러니까 저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막말이나 조선일보의 보도나 사실은 막말 수준인 거지 뭐. 언론이 그야말로 열렸어요. 찌라시죠. 네. 아니, 찌라시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예. 최근에 찌라시에도 이런 내용까지는 조선일보는 제가 봤을 때 찌라시는 저렇게는 안 쓰죠. 네, 또 뭐 네, 이런 네. 설이 있는 듯 뭐 이렇게 쓰지 이렇게 딱 내질러지는 않지. 저건 진짜 야. 이게 반민족적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어쨌든 그 이야기 좀 해주셔야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이 G20 전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북유럽 갔다 오고 나면 한 16일쯤 되거든요. 17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G20과 그 사이에 시간이 약 10여일 정도 남아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는 썰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타이밍상으로 만나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트럼프 보기 전까지 사이에 징검다리로. 아니요. 지금 뭐 대북 특사나 아니면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뭐 보안 사항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이 최근에 이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무슨 조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안에. 저도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북 간에 정상 간에 어떤 형태로서의 원포인트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로 그런 소통과 만남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서의 어떤 특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 정세, 한반도 정세, 특히는 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근본에 북과 미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북과 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푸는데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고 계속 촉진하는 노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하노이 이후에 북측에서의 미국에 대한 불만 내지는 그 협상 구조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양보라든가 또는 선제적인 움직임 이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 이후에 쏜 뭐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을 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북이 조금 더 그 전에 보였던 그러니까 하노이 이전 국면 또는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던 국면에는 북이 사실은 야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정도의 선제적인 조치를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어쨌든 스스로는 보고 있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에서 북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역부족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도 있고 또 우리 쪽 또는 전략가들이나 이 정세 분석에 있어서 판단이나 또는 주문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저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그 바탕의 가장 근본에는 저는 미국 정세에 대한 북의 판단이 아직 안 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미국을 좀 이렇게 깊이 아는 분들 몇 분하고 토론을 좀 해봤는데 과연 이제 미국 대선 국면으로 이미 사실상 서서히 진입을 해가고 있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이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재선 가능성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하노이 때는 저 탄핵을 둘러싼 거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상당히 안 좋아서 이렇게 스톱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어쨌든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결국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지간한 후보, 그러니까 중도 백인이 후보가 되면 아마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에 맞는 후보가 상당히 진보적인 샌더스 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군요. 그러니까 중도 백인 남성 이렇게 이제 보던데, 지금 바이든 후보 정도가 그의 이제 부통령 정도가 그의 전 부통령이 그에 맞는 건데, 바이든 부통령도 워낙 연로해서 과연 그런 대통령 후보로서 이게 적합하냐라는 회의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또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지금 국면이어서 북이 상당히 지금 계산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끈떨어진 연이다 이렇게 보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트럼프와 먼저 저쪽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북도 나름대로 있을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오히려 더 급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사실은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싼 이 휴일기와 기싸움이 훨씬 치열하고 팽팽하게 전개돼서 저는 조금 더 긴장 국면이 가지 않겠나 보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는 이제 키를 북한이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아니 뭐 그렇게 보기는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북미 협상 구조라는 게 옳고 그름 또는 협상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공정함을 떠나서 결국은 그래도 미국이 더 세고 북이 어쨌든 좀 더 약하면서 이게 생기는 예, 그렇죠. 균형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 억울해도 사실은 조금씩 더 내놓으면서 끌려가는 면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쪽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뭐 이종석 뭐 전 장관이라든가 또는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도 북이 억울하겠지만 웃자냐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조금 더 북이 전체 상황 판단을 지금 상황이 안 풀리니까 그 입장을 바꿔서 조금 더 강공으로 가면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만약 북이 한다면 그건 잘못하면 오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양쪽 다 아주 미묘한 국면이어서 어쨌든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풀린 상황에서 바로 남북의 정상회담이 조기에 지금 만나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어차피 장기전 들어갔다 이런 거고. 그럴 수도 있다고. 잘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도 뭐 완전히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더만요. 아니 어차피 그거는 너무 비관적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올 가을, 여름 가을 안에 이 상황이 그대로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뭐 당장에 이제 그 순방외교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눌 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차분하게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좀 진행하면서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원래 했던 매개 역할, 뭐 촉진자 역할, 그다음에 뭐 운전자론까지 포함해서인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김현철 장관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판문점에서 최고위원 현장 최고위원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확인되지 않은 말씀도 있었긴 하지만 그때 그 말의 취지나 배경은 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국제사회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에 좀 연연하는 것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와 주문도 있었다는 말씀드리며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지금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자치단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좀 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좀 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도 또 좀 필요하고 또 지금 저기 그 뭐죠? 그 멧돼지 발병 네. 그것 때문에도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번 달 안에 뭔가 좀 그래도 그러니까 뭐 북미 협상이 뭐 시작된다 이런 거 말고라도 이제 조금 상황이 좀 교착 상태였잖아요. 그게 물꼬가 좀 다시 튀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등을 제외하면은 뭐 잘 되길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 아니 훨씬 더 뭐 우세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 정영기 정책위장은 김정은이 더 낫다고 했으니까 야당도 좀 나서 보시죠. 뭐. 그러니까요. 네, 뭐. 나서 가지고 참나. 자,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이 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순항을 했든지 순항을 안 했든지 이 한두 해에 끝날 일은 아니고 길게 그 협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일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특히나 그것이 조금 이제 몇 번 덜커덕 하는 상황 이후에 굉장히 지전보다는 훨씬 자존심과 향후 정세 분석을 담고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판을 깨려고는 지금 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지금 패트릭 셰네한 국방장관 대행도 이 시점에서는 그 연합군사훈련 재개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쉽게 지금 예를 들어 북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가겠다 이렇게는 안 하는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있고 어쨌든 그 대통령이나 정부가 치열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결국 이 상황에서 뭔가 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될 거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끝으로 바른미래당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하고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하여간 계속 선 대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또 당의 장래를 둘러싸고 계속 이 복잡한 계파 갈등이 있는데요. 당면하게는 손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이제 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걸 둘러싼 고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손 대표에 대해서 정신 퇴락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 그래서 사과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징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들을 좀 해보시죠.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죠? 여기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한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나 당직 지위 해제, 당직 직무 정지 경고. 네, 당직 정무 정지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최고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 바른정당계에서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의결을 뺏으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이제 팽팽히 이제 맞서고 있는 형국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은 뭐 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제 윤리 문제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이런 거는 계산하지 않고 좀 처분을 제대로 내려야 정치가 좀 온전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이게 진짜 정치가 기싸움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지도부가 지도부 앞에 누워서 침뱉기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진짜요. 않죠. 예. 그러면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게 맞는데 이걸 뭐 또 바른정당계에서는 의결권을 뺏는 것이라고 보는 그러면 이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실수했으니까 그냥 90도 꾸벅 절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건 정치 보복 아니죠. 프레임.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조직이 그런데 당이라는 게 뭐 장기적인 100년의 가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전략적 합의가 있으면 싸워도 미봉을 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 진로가 지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가령 이찬열 의원은 지금 손학규 대표 측근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유승민 의원한테 꼭두각시들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제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징계는 기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각.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게 그 송태호 윤리위원장인데 그게 손학규 대표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만 따진다면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게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 정시 퇴락하기 때문이다라고 손 대표를 때린 거나 꼭두각시를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다 좀 심한 말. 이거는 노인 폄훼 발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들을 좀 심한 말이죠. 왜냐면은 자기 당 사람들한테 야 너네 한국당 가 이거는 심한 말일 수 있는데 이게 근본에 있어서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거는 근본 노선에 대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잘 안 되고 저게 계속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해서 어쨌든 최고위원으로서의 발을 묶어버리면 그럼 손 대표가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이 서로 이제 이전 투구로 갈 수밖에 없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바른미래당의 질서가 잡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망언과 막말 시리즈로 인한 소위 이 합리적 보수들이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추석 전에 10%.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 기강을 다잡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도 징계하고. 당호건 정지 3개월 나오겠네. 예, 그러면 추석이에요. 계산 확실하게 해놓으셨네. 네. 참, 세월호 막말했던 사람들 징계한 것도요 사실 덮고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3개월이고 하나는 뭐 그냥 경고. 그것도 막말은 아니지만 막말에 버금가는 짓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징계 자체. 징계.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를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걸 징계를 하면은요. 한교안 대표가 엄청 공격을 받아요. 한 3,000명한테.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로 그냥 위야무야시키고 5.18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징계가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한 거를 막말로 덮어버려가지고. 예, 없어졌어요. 그렇죠. 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앞으로 더 나와요. 예.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른정당계로 남아있는 한 8명 정도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손학규 대표가 최근에 물이 올랐다니까요. 단식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얻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승민 그때도 제가 패착이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같이 묻어서 가고 때를 노렸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손학규 대표에 반대한다. 패스트트랙 반대한다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상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애국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안에서 하태경, 이준석 이런 최고위원들이 결국은 거의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생각대로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재편되고 있어요. 내년에 21대 국회의원 될 겁니다, 그분. 손학규 대표요? 네. 비례대표로? 네. 그렇구나. 손학규 의원을 그만 하시겠네요. 예. 우리
우리 김현 부총장님의 예리한 분석을 끝으로 아, 오늘 저희 예리하지는 방송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애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 가시는 뒷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빨리 뒷모습. 오늘은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한 2,000명? 기본이 그 정도 2,000명이군요. 자, 그때도 저거 하나요? 네. 뭐 이렇게 그 후원도 하고 그러나요? 근데 두 분 있어 보이나 봐요. 자, 고생하셨다고. 예. 자, 끝모습까지 뒷모습까지. 안녕하세요. 예. 똥수님. 자, 알겠습니다. 예. 똥수님 더 많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똥수님. 안녕하세요. 저 우리 스패너 하시는 우리 곽동수 TV의 곽동수 알아요. 송동일. 송동일. 예. 똥수. 예, 부총장이 접니다. 저 노예 버전. 자, 조심해 가십시오. 예. 네, 현이 수고하셨어요. 예. 조선 일본 선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뒷돌머리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 묻히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삼위 정신으로 사비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 묻히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삼위 정신으로 사비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